보는데 비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볼게요. 만약에 총 비용이요 이렇게 생겼다 할게요. 뭐 2Q에 3승 마이너스 3Q의 제곱 뭐 플러스 뭐 10Q 플러스 50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이렇게 비용이 있으면 Q가 생산량이잖아요. 그래서 생산량에 의해서 영향받는 거 이걸 우리가 가변 비용이라고 그래요. 이게 총 가변 비용이고요. 자, 50은 생산량과 상관없잖아요. 생산이 빵이어도 이만큼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총 고정 비용이다. 픽스드 코스트 이렇게 나타내요. 자, 평균 비용이다라고 나타내려면 요거를 우리는 관심사가 평균이 주로 관심사니까 평균 비용은 여기 나와 있는 총 비용을 Q로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TVC를 Q로 나눠주면 2Q의 3승 마이너스 3Q의 제곱 플러스 10Q 이거를 Q로 이렇게 나눠줄게요. 그러면 요걸 바로 뭐라 그러냐면 총 가변 비용을 Q로 나눠줬으니까 평균 가변 비용이 돼요. AVC. 뭐 별로 복잡한 건 아니고. 자, 뒤에 50이라는 거는 고정 비용이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Q로 나눠주면 이게 바로 평균 고정 비용이 되는 거예요. 평균 고정 비용. AFC. 자, 그러면 평균 가변 비용은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일부러 나눠주진 않았는데 Q로 나눠주면 2Q의 제곱 마이너스 3Q 플러스 10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고정 비용은 Q분의 50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네, 이렇게 나타낸 거고요. 자, 모양을 한번 살펴볼게요. 모양. 요거요. 평균 가변 비용의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고 하면 제곱이네요. 제곱인데 2차 함수네요. 근데 앞에 플러스니까 U자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모양을 그리면 모양이 생산량에 따라서 평균 가변 비용은 U자 형태고요.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될 거예요. 최저점은 어떻게 됩니까? 최저점은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한번 미분해서 제로로 놓으면 되죠. 그러면 이거 미분하면 4Q-3이니까 4분의 3일 때가 최저점이 될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최저점이 있는 U자 형태가 될 거고요. 이 형태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평균 고정 비용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하면은 아까 본 것처럼 Q가 1, 2, 3, 4, 5, 6, 7, 8 증가할수록 네, 감소하게 되니까 이렇게 직각삼각형의 형태가 될 거예요. AFC. 자, 두 개 비용을 합친 게 평균 비용이에요. 합친 게. 요거 두 개 합친 게. 이거 두 개 합친 게 저기 AC 이거가 될 거예요. 자, AC는 그래서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요. 일반적으로 모양이요. 처음에는 잘 보세요. 이거 두 개 합치는데 생산량이 작을 때 얘도 생산량이 작을 때 보시면 평균 가변 비용도 크지만 평균 고정 비용도 커요. 근데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얘도 감소하게 되지만 이 감소하는 속도가 훨씬 빨라요. 엄청 급격하게 뚝 떨어지기 때문에 평균 비용을 여기다가 나타냅니다 라고 하면은 얘가 나중에 이렇게 증가하는 구간에 있어도요, 이 떨어지는 게 워낙 커서 모양 자체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U자 형태를 지니게 돼요. 물론 U자가 아니고요, 수평일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U자니까 U자 형태인 거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예요. 무차별 곡선도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우하형하는 것도 있지만 우하형은 직선일 수도 있고 L자일 수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경우도 비용 함수, 비용 스타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비용 함수예요. 특히 평균 비용 함수예요. 자, 그렇게 되면 요길 중심으로 봐가지고요. 자, 여기 왼쪽 볼게요. 왼쪽. 여기 왼쪽은
생산량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서 평균 비용이 떨어지네요. 그렇죠? 이렇게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평균 비용이 이렇게 하락하게 되는, 그러니까 생산을 많이 할수록 평균 단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복사기다라고 하면은요, 복사기가 그냥 개인용 소형 복사기가 아니라 복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 커다란 복사기 있잖아요. 왜 차값, 차 한 대 값 되는 그런 복사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복사기가 엄청나게 큰데 단가가 하루에, 뭐 하루라고 할게요. 하루에 뭐 한 5만 장은 카피를 해야지. 5만 장? 너무 많나? 한 5천 장? 5천 장은 카피해야지 이제 기계가 어느 정도 과열되면서 뭔가 이렇게 가장 비용이 낮아지는 것이고요. 요걸 넘어가면 이제 단가가 이제 비싸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개인용 복사기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 경우에는 모양이 이게 짧을 거예요. U자는 U자인데 자기가 혼자 쓰는 조그만 복사기는 한 100장 넘어가면요. 막 과열돼서요. 100장 추가적으로 할 땐 비용이 막 과열되면서 느리고 막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요 평균 비용이 최소점이 되는 거 우리가 최소 효율 규모다 그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최소 모르셔도 상관은 없어요. 효율 규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대규모 복사 시설 돼 있는 경우에는 한 5,000장 될 때까지는요. 복사 물량이 많이 있을수록 오히려 복사기를 많이 쓰면 쓸수록 단가가 더 떨어지는. 왜냐하면 처음에 개인 복사기 하나 프린터기 할 때는 뭐 한 20만 원이면 사는데 이 경우에는 2천만 원 정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사를 많이 쓰지 않으면 들어가는 고정 비용이 엄청 커서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단계에서는 생산을 많이 할수록 평균 비용이 싸지는 이런 경우를요. 이런 데 위치한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규모의 경제에 있다라고 보고요. 똑같은 말로 비용이 어떻게 돼요? 특히 평균 비용이 체감하는 거죠. 그래서 비용 체감하는 구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비용 체감 산업은 평균 비용이 U자일 때 저렇게 평균 비용이 떨어지는 영역에 걸치게 되면 비용 체감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반면에 이쪽 볼게요. 이쪽 구간. 이쪽 구간에는 생산량을 증가시킴에 따라 평균 비용이 계속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산량을 증가시킴에 따라서 평균 비용이 계속 올라가네요. 그래서 이 경우는 규모에 대한 불경제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거는 비용, 물론 평균 비용이에요. 체증하는 산업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네요. 그래서 평균 비용을 중심으로 봤을 때 평균 비용의 최저점에 왼쪽에 위치하는 구간을요. 이쪽 구간을 규모의 경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IRS라고도 얘기해요. 뭐의 약자인지 말씀드릴게요. 이쪽 구간을 DRS 이렇게 얘기해요. IRS라는 건요. increasing이에요. increasing return to scale. 그래서 increasing return은 수익 보수예요. returns to scale. 그래서 앞자를 따서 IRS 이렇게 얘기하는데 뜻을 보면은 규모 스케일이 커질수록 리턴이 보수예요. 수익 얻는 대가예요. 보수가 increasing 증가하는 체증하는 현상을 나타내요. 자, 요거랑 정확하게 뒤집은 표현이에요. 이거는 어떤 걸 생산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더 적게 들어간다는 얘기는 무엇을 생산할 때 시간당 노력을 투입했을 때 아웃풋이 커진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죠. 관점 자체 똑같은 얘기 이해되시죠?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해서 노동과 자본을 투입했는데 처음에는 1시간 일했을 때 10개씩 생산됐는데 얻게 되는 생산량 보수 수익이 그 다음에 20개, 30개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경우가 이거고요. 뒤집어 얘기하면 자동차 하나 생산하는데 성과가 좋으면 비용은 그만큼 떨어지는 거니까 사실 이거는 생산량 측면으로 본 거고 이건 비용 측면으로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체크하셔야 될 거는 평균 비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평균 비용이 하락하는 구간은 규모에 대한 경제가 있다. 불경제가 있다. 그리고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복사기가 굉장히 큰 경우이기 때문에 그때는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게 되고요.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게 되면은 시장에 기업들이 여러 개 있는 것보다는 하나만 있는 게 오히려 훨씬 더 바람직해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게 되면 시장 자체가 자연스럽게 독점 상태가 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내추럴, 나쁜 개념은 아니죠.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모노폴리 상황에 직면하게 돼요. 간단한 예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잘 봐보세요. 자, 우리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 서울 시내에 사람들이 100명이 있다라고 할게요. 100명. 100명의 환자들이 있어요. 100명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종합병원, 뭐 삼성병원이라 할게요. 종합병원이 있는데 이 삼성의 종합병원이 있어요. 종합병원이 있는데 병실 수가요. 뭐 한 80명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라고 할게요. 아니면 뭐 한 그래 80명? 아니 뭐 120명이라 할게요. 더 크게. 120명. 그러면 120명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120명이 되었을 때 비용이 이렇게 가장 싸지고요. 딱. 그 다음에 120명보다 덜 받으면 이제 남는 병실이니까 그것도 좋은 거 아니고요. 120명보다 더 받게 되면은 막 빨리 환자 나가세요 하고 막 뭐 병실에 막 두세 명 있어야 되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평균 비용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시장의 수요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장의 수요는 죄송해요. 예를 다시 할게요. 서울에는 좀 사람이 더 많다 할게요. 1000명이라 할게요. 시장의 수요는 1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120명 이렇게 운영하는 게 있는데 수요가 이렇게 굉장히 많으니까 이게 시장의 수요가 다 충당 못해요. 환자들이 막 오게 되니까 이런 종합병원이 대충 몇 개 정도 있어야 돼요. 한 9개, 10개 있어야지 최소 효율 규모로 최저 비용으로 이 수요를 다 충당할 수가 있어요. 자, 다시요. 반대편 예를 들어볼게요. 제주도 한번 볼게요. 제주도는 반대로 환자 수가 100명 있다 할게요. 아까 했던 거 100명. 근데 여기 삼성이 또 여기 종합병원 하나 건설했어요. 120명이에요.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에는 120명 최소 효율 규모로 이렇게 딱 설치하는 종합병원을 이미 딱 건설해 놨는데 환자 수는 100명이면 수요가 어떻게 되냐면 수요가 이거보다 작네요. 작으니까 이 왼쪽에 이렇게 위치할 수가 있어요. 이건 제주. 그러면 제주도에는 종합병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정책을 담당하는 관료가 보니까요. 아이고, 삼성 혼자 있네. 독점이네. 자, 그래서 여기 현대랑 뭐 다른 데 회사 더 해가지고 경쟁을 시킨다라고 하면은요. 당연히 경쟁이 안 돼요. 왜냐하면 병원 규모가 조그마면 여기 보세요. 삼성은 지금 120명짜리 생산했을 때 비용이 최소되는데 그게 아니고 뭐 한 10명씩 되는 병실을 마련하면요. 평균 비용이 되게 단가가 비싸지기 때문에 삼성하고 대결을 못해요. 다시요. 현대자동차 같이 대량으로 포스코 같이 대량으로 생산하는 경우에는 이미 규모가 대량 됐기 때문에 자동차 생각해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출발선에서 대형 좋은 큰 트럭이나 좋은 차 이렇게 있고 조그만 차가 이렇게 있으면 출발 땅 하면 조그만 차는 휙 하고 달려가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장거리 갈 때는 어떻게 돼요? 얘는 이제 자기 한계 능력을 벗어나니까 막 과열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서울에서 수원까지 갈 땐 얘가 좋은데 그 이상 가게 되면 이제 막 힘들고 비용이 많이 들고 사고가 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얘는 처음에 부르릉 시동 걸릴 때는 소형차보다는 늦게 가요. 늦게 가서 이렇게 가지만 어느 정도 가속이 붙고 그럴 때는 별로 비용 들지 않고 연료 효율도 좋아지고 쭉 달릴 수가 있겠죠. 그거랑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주도에 있는 수요에 사람들이 몇 명 없을 땐요. 이렇게 대규모의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있어도 되지 2개 이상 있는 게 오히려 경쟁을 촉진시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규모의 경제, 특히 수요가 이렇게 평균 비용의 왼쪽에 위치하게 되면 여기 오른쪽에 위치하게 되면 최소 효율 규모보다 훨씬 더 많으니까 이런 종합병원이 한 10개 정도 있어도 훨씬 좋을 텐데 이런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독점이 되는 게 어쩔 수 없는 약간 기술적인 측면에서 독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규모에다가 포스코 같은 거를 뭐 포항에 있으니까 인천에도 똑같은 규모 짓고 강원도에도 짓고 막 이렇게 여러 개 있다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시장 규모 수요가 이제 개방화돼서 세계 시장을 전체로 놓고 보면은 상관없지만 국내 시장만 놓고 보면은 많이 있는 게 과잉 투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뭐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학원도 만약에 수험생이 만약에 별로 많지 않아요. 회계사, 세무사 이런 거 보는데 뭐 자동화 시스템이 되고요. 막 이래가지고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기계가 다 해버리면 컴퓨터 다 해버리면 사람들 수가 이렇게 줄어들어요. 학원의 수강생이. 그런데 이런 뭐 웅지 같은 건물이 막 이렇게 있는 학원이 막 10개, 20개 있으면 그게 좋아요? 아니죠. 그게 낭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수요가 적으냐 많으냐에 따라서 이렇게 되면 규모의 경제
뭐 한두 개 있으면 되고 이렇게 되면 이런 수요가 굉장히 많으니까 웅지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막 넘치게 되면 이런 학원이 여러 개 더 있는 게 바람직하게 되겠죠. 아무튼 비용과 관련된 그런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거기 나와 있는 비용 체감 산업의 특성 거기서부터 볼게요. 자, 1번 해볼게요. 초기 투하 자본의 비중이 커서 거기도 밑줄 치시고요. 고정 설비 비용이 엄청나게 고정 설비 비용 그것도 체크하시고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비용함수 특징은요. 평균 가변 비용도 U자 형태고요. 평균 비용도 U자 형태를 지녀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포스코라든가 자동차라든가 그런 규모가 엄청나게 큰 기업은요. 고정 장치 산업이라고 얘기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요거가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랑 두 개 더해서 가변 비용과 고정 비용을 더해서 총 평균 비용이 나타나는데 얘 형태가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니까 평균 비용 자체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요렇게 닮은 거예요. 요렇게. 평균 비용 자체가. 그러니까 부부가 남자 여자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는데 아빠 유전자랑 엄마 유전자가 있어요. 엄마 유전자를 엄청나게 닮으면 파워가 세면 아기는 이렇게 생겼고요. 아빠 유전자를 엄청나게 닮으면 그러면 아기는 이렇게 U자 형태를 지니는 일반적인 형태를 지니게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가지고 이 경우에 고정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작동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평균 비용이 우하향하는 체감하는 산업의 특성을 지니게 되고요. 이 체감하는 거니까 밑에서의 요거 오른쪽 지워버리면 우하향하는 규모에 대한 경제, 비용 체감, 규모에 대한 보수, 수익, 체증의 그런 형태를 지니게 되네요. 그래서 비용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생긴 거예요. 밑에 그림에다 그거 표시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평균 비용이 이렇게 하락하네요. 하락하는 형태를 지니게 되고요.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한번 볼게요. 평균이 하락하면요. 우리가 한계와 평균과의 관계 그거를 보셔야 되는데 평균 비용이 하락하게 되면 한계는 바로 그 밑에 위치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특징이에요. 한계 비용은 그 밑에 위치해요. 그래서 AC랑 MC를 비교해 보면 AC 밑에 MC가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러게 이거 원래 그 기본 경제학적인 거라서 설명드렸어야 되나? 좀 그러네요. 이거 거기 한번 보시면 다 나오는데 그러니까 평균이 만약에 증가하게 되면은요. A씨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이건 전체적인 평균이고요. 한계는 그 위에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한계가 위에 있으면 평균은 올라가고 평균이 떨어지면 뭐 한번 보세요. 자, 우리 강의실 수업 듣는 사람들 점수 외모로 할게요. 외모가 있어요. 평균 외모가 있어요. 평균 외모. 지금 요 정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요 정도 평균 외모예요. 평균. 근데 우리 수업 강의실에 몇 명이 더 추가로 들어와요. 한계라는 것은 한 단위 더 추가했을 때잖아요. 들어오는 사람이 뭐 남자들은 조인성, 김태희 이런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의 평균 외모 수준을 끌어올릴까요? 떨어뜨릴까요? 떨어뜨리겠죠. 우리보다 못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이 이렇게 있는데 추가적으로 들어온 애가 평균 미만인 애가 있으면 한계예요. 한계. 얘는 평균이에요. 에버리지. 평균을 깎아먹어서 평균이 이렇게 떨어진다고. 한계가 밑에 있으면. 근데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애들이 비용도 마찬가지예요. 비용이든 수익이든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 평균을 상회하는 더 멋진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반 평균의 외모를 이렇게 끌어올리게 되네요. 그래서 그거 개념 중요한 거니까 비용과 그거 특징 잘 보셔서 정리하세요. 넘어갈게요. 이거를. 자, 그래서요. 거기 보시면은 비용 체감 산업과 효율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비용 체감 산업에서는 생산량이고 평균 비용이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은요. 한계 비용도 그 밑에 이렇게 있는 게 일반적이라고 그랬어요. 밑에 있어야지 평균은 깎아먹죠. 한계 비용 이렇게 있어요. 자, 근데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형태예요. 이렇게 우하향하는 형태예요. 수요 곡선이. 자, 그러면 이때
여기는 뭐 다양한 가격과 비용 나타내도록 할게요. 자,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비용 체감 산업과 효율성에 밑줄 치시고요. 우리가 효율적인 생산량 수준이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수요 곡선하고요.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점이 효율적인 생산 기준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한계 비용에 맞춰지는 이거를 한계 비용 가격 설정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 잘 볼게요. 한계 비용과 수요 곡선 만나는 게 여기예요. 여기 Q0라고 할게요. Q0일 때가 최적 수준이 되는 거예요. 가장 효율적인 수준이 되는 거예요. 이때 비용과 총 편익을 계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잘 보세요. 이것도 나눠서 한번 볼게요. 나눠서 설명드리는 게 이게 그래프를 여기다 한꺼번에 그려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시간 걸리지만 나눠서 하는 거니까 이게 더 새로운 걸 뭐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를 더 쉽게 설명드리려고 나누는 거니까. 자, 여기 보시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바로 우리는 평균 수익 곡선이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여기선 더 설명 안 드릴게요. 자꾸 반대로 가니까요. 그러면 Q0만큼 했을 때 이만큼 생산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직사각형의 면적을 한번 구해 볼게요. 요거 면적이 바로 뭐냐면 높이는 평균 수입이죠. 지금 이게 AR 곡선이니까 Q0 선택했을 때 이만큼이 이게 AR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게 Q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TR을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AR 곱하기 Q 이렇게 구할 수 있네요. 자, 다시요. 평균 수입이라는 건 TR을 Q로 나눠주는 게 평균 수입이잖아요. 그러니까 TR은 AR 곱하기 Q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기업이 얻게 되는 총수입은 이 면적이 총수입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로 따지면요. Q0일 때 수요 곡선 만나는 게 여기네요. 그쵸? MC 만났으니까 그래서 여기다 찍 점선을 이렇게 표시하면 이 면적이 기업의 TR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총비용은 어떻게 되는가 볼게요. 총비용. 총비용은요. 총비용이다라고 하면 아까 저 왼쪽에서 한 거랑 똑같아요. 평균 비용이라는 건 총비용을 Q로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총비용은 AC 곱하기 Q다라는 거 알 수가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균형 산출량이 여기로 이렇게 결정돼 있으면 AC를 찾으셔야 돼요. AC. 우하향한다라고 할 때 여기가 이렇게 Q0예요. 이 높이가 바로 AC네요. 이게 Q0일 때 이게 AC 곡선이니까 이게 AC고요. 이게 Q가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Q 곱하기 AC다라고 하면 이게 직사각형의 면적을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고요. 이게 바로 우리는 TC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이걸 지금 따로따로 본 거예요. AC 곡선하고 수요 곡선 따로 봤는데 왼쪽에다 같이 접목해서 볼게요. 왼쪽을 이렇게 오시면 Q0가 있을 때 AC를 찾으셔야 돼요. Q0일 때 AC는 이 높이잖아요. 이 높이. 그쵸? 이 높이네요. AC가. 그러면 거기다가 Q를 곱하면 이 빨간 색깔의 직사각형의 면적이 생기고요. 이 빨간 색깔의 면적이 여기 나와 있는 총비용 TC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정리해 볼게요. 사실 이 한 문장만 이해되시면 돼요. 첫 번째, 평균 비용이 우하향하네요.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또는 비용 체감 산업에서요. 효율성을 추구하려고 하면 효율성을 추구해서 효율적인 생산 수준인 P가 MC랑 맞게 되는 이거를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생산량은 효율적인데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들어가는 총수입은 노란 색깔인데 총비용이 빨간 색깔이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내는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총수입인 TR에서 TC를 빼는 게 이윤이 되는데 기업에서요. 총수입 걷어들인 거에서 총비용을 뺀 게 이윤이잖아요. 근데
빨간 색깔인 총 비용이 총 수입보다 크게 되니까 이윤이 0보다 작네요. 즉 결론은 손실이 발생하네요. 요거 한 문장, 사실 이걸 알려고 사실은 저 앞에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실 요 한 문장 그냥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사실은 뭐 괜찮은 건데, 그래도 규모의 경제, 효율적, 이런 것들 다 체크하려고 한번 본 거예요. 자, 이것도 비용함수, 생산함수 그 얘기니까 분량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몇 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보셔야 돼요, 이거.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 나와 있네요. 비용체감 산업에서 가격을 한계 비용에 일치시키면, 가격을 한계 비용에 일치시키는 게 효율적인 거예요. 그때 손실이 발생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 독점인 경우에 손실이 발생해서 시장 실패 사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요 얘기는 다시 뒤에 나오긴 해요. 자, 공공요금의 정당성 거기 보시면 첫 번째 1번 효율성 볼게요. 자, 공공요금이 없다면 낭비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여기 잠깐 보세요. 우리가 오해하시는 게 공공요금, 버스요금, 지하철, 전기, 가스 자꾸 이렇게 조금 올리면은 사람들이 특히 언론에서 막 이렇게 막 저소득계층 힘들어진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그게 공공요금 부과하는 게 소득 불평등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싸게 부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땐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려면 아예 그냥 직접 돈을 이렇게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게 낫지, 지하철 요금 10원 이렇게 낮춰준다고 혜택이 그렇게 크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요금을 부과하는 목적은 첫 번째 거기 보시면은 공평성이 첫 번째 주목적은 아니에요. 근데 물론 공평성 효과도 약간 있다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왜 합니까? 첫 번째는 효율성이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무료로 만약에 공공요금을 해준다라고 하면요, 사람들이 할 일 없을 때 그냥 지하철, 버스 무료로 하게 되면 수돗물도 괜히 틀어놓고 그냥 가고 아무 부담 없으니까 그렇게 비효율성이 야기되는 거예요. 운전하다 보니까 라디오에 맨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음악 방송할 때 신청곡 받잖아요. 그럼 당연히 신청 많이 하면 좋을 텐데 꼭 그래요. 무슨 뭐 문자 서비스는 뭐 50원이고 장문이면 뭐 100원 막 이러잖아요. 아니 방송국이 뭔 떼돈을 벌려고 이렇게 그런 거 문자 서비스에도 돈을 받나 생각을 하는데, 자, 만약에 문자 신청하는 거 공짜입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너도 나도 다 해요. 그냥 공부하다가 에이 수업 잘 안 되네. 그냥 듣지도 않으면서 문자 서비스 공짜니까 막 보내고 이렇게 되면요, 너무 많은 문자가 와서요, 이걸 걸러내. 그게 가짜 쓸데없는 문자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의 심리가 문자 서비스 대단한 게 아닌데 50원 이렇게 되면 그냥 할까? 50원 크진 않지만 안 하게 돼요. 그리고 진짜 음악을 듣고 싶어하는 듣는 사람은 뭐 그거 부담 안 되니까 사실 하게 되고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수도요금이나 전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요, 약간의 요금을 부과하는 거는 사람들이 무료로 공짜로 제공하게 되면 낭비가 발생할까봐, 그래서 비효율성을 막기 위한 게 우선 주 목적인 거지 소득 재분배가 주 목적은 아니다라는 거. 그거 잘 기억하세요. 서울대 이중구 교수님 책에 보면 그거 되게 강조한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효율성, 그게 이제 첫 번째 옆에다 주 목적 쓰시고요. 그 다음 공평성은 부수적인 목적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거기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편익의 원칙에 의하면 자기가 많이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들 서비스를 많이 받아서 혜택을 본다라고 하면 그 대가로 자기가 세금을 내는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그게 공평하다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소득 재분배 목적이 첫 번째는 아니다라는 거, 그거 잘 보시고요. 다음에 재정 수입, 공공요금을 통해서 정부가 떼돈을 벌겠다 하는 것도 주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뭐 재정 수입도 효과도 있긴 하지만 역시 이것도 주목적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정도만 정리하시고요. 내용은 그냥 참고로 그냥 보세요.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다음 3번 한계비용 가격 설정과 정부 규제 볼게요. 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한계비용 가격 설정 방식 지금 본 거예요. 한계비용 가격 설정은 한계비용과, 여기 이름이 있잖아요. 한계비용과 가격을 일치시키는 게 한계비용 가격 설정 방식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1번 비용체감 산업에서, 여기 나와 있네요. 비용체감 산업이면 A씨가 우화형하는 게 비용체감 산업이에요. 그러면 MC는 그 밑에 위치할 수밖에 없고요. 그랬을 때 한계비용 가격 설정을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총 비용이 총 수입보다 커서 손실이 발생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네요. 그 1번 문장,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요. 자, 2번은 그냥 X 지워버리세요. 그냥 별 중요한 것도 아닌데 책에 있는 거라서 그냥 넣긴 했는데요. 자, 그러면 손실이 발생하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을까라고 해서 나와 있는 대안이
첫 번째 나오는 게 거기 보시면 2번에 평균 비용 가격 설정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A씨랑 P랑 같게 만드는 말 그대로예요. 평균 비용 가격 설정 방식. 평균 비용하고 가격을 맞추는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왼쪽에 있으니까 같이 보고 다시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평균 비용은 이 수요랑 이 P랑 A씨랑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점이 되는 거예요, 요점. 그러니까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이 만약에 A라고 하면 평균 비용 가격 설정이 이 B점에서 맞추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쪽에다가 그림이 복잡하니까 다시 한번 그릴게요. 평균 비용 이렇게 우하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요 곡선 이렇게 우하향하고 있어요. 아이고, A씨라고 해야죠. 평균 비용 가격 설정 방식이면 이 수요 곡선과 평균 비용이 만나는 점에서 생산량을 결정하는 거예요. 저 왼쪽으로 따지면 B점 이렇게 돼요. 자,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라고 하면은 여기 보시면 우리는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을 했을 때 효율적이라고 표현하는데 가장 바람직한 효율적 수준보다 생산량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비효율성이 야기된다라는 거 첫 번째 알 수가 있고요. 비효율성이 야기돼요. 근데 손실이 발생하는가라고 하면 손실은 발생 안 하는 게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을 비용 체감 산업에서 부과하면 손실이 발생하니까 효율적이지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성을 어느 정도 포기하고서라도 손실은 제거하자는 목적이 평균 비용 가격 설정이에요. 여기 보세요. 자, 이 수요 곡선이 AR 곡선이라는 거 그걸 잘 인식하셔야 되고요. 그럼 이 높이가 AR이 되는 거예요. AR이고 Q 이렇게 곱해지니까 이 직사각형의 면적이 노란 색깔로 할게요. 아까 한 것처럼 이 직사각형의 면적이 총수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TR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평균 비용 높이를 보니까 여기서부터 이게 평균 비용이잖아요. 이게 평균 비용이네요. 평균 비용을 나타내는 빨간 색깔 곡선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노란 색깔하고 빨간 색깔 곡선의 크기가 똑같다라는 거 알 수 있네요. 이게 TC. 두 개 똑같으니까요. 두 개가 같게 되니까 파이라는 이유는 TR에서 TC를 빼는데 두 개 같으니까 이유는 빵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렇지만 바람직한 최적 수준보다는 더 부족한 비효율성이 야기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 한번 볼게요. 네, 2번에 보시면 P는 MC, 한계 비용 가격 설정보다 생산량은 작아지게 되고요. 작아지고 가격은 여기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A점보다 B점에서 선택되니까 가격은 P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PB가 PA. 가격은 좀 올라가네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비효율성이 야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처음 출발하는 게 어떤 건지를 세팅하셔야 돼요. 공공요금은 이렇게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데 그때 효율성을 위해서 한계 비용 가격 설정하면 손해가 발생하네요. 그래서 손해를 방치하기 위한 방법이 첫 번째 등장한 게 평균 비용 가격 설정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몇 가지 더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조세 수입으로 보전하는 경우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조세 수입으로 보전하는 방법은 이게 대안 1, 대안 2는 조세를 걷어가지고요.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공기업이라든가 이런데 부실 경영해서 망해버리면은 대마불사라고 해서 그 망하면 우리나라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니까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막 도와주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규모의 경제에 있어가지고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을 하게 되면 이 빨간 색깔에서 노란 색깔 차이인 이만큼이 손실이 발생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손실 나는데 지하철 공사 이런데 맨날 그래서 처음에 막 손실 나잖아요. 왜냐면 뭐 그게 운영하는 게 뭐 10년, 20년, 몇십 년 지나야지 그 수익을 다 끄집어낼 텐데 처음에 땅 파고 지하철 그거 들여오고 막대한 비용이 든단 말이에요. 그게 손실이 발생하는데 그 손실을 공적 자금을 하는 것처럼 조세를 통해 가지고 해결하자라는 게 조세 수입으로 보전하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해결은 되는데 우리가 조세 파트에서 또 배우긴 하겠지만 경제가 가만히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요. 후생 손실이 발생해요. 그걸 데드웨이 로스라고 얘기하는데 후생 손실이 발생하고요. 이 후생 손실을 우리는 초과 부담이라는 얘기를 써요.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조세에서는 후생 손실 대신에 초과 부담이라는 excess burden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초과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또 바람직하지 않은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지적하고 있고요. 다음 두 번째, 평균 비용 가격 설정으로 규제하는 경우. 이거예요, 이거. 평균 비용 가격 설정으로 하게 되면 손실은 제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바람직한 수준보다는 생산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생산량이 작아 Q가 감소한다는 거예요.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거는 밑에 요 그림 그려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후생 손실의 크기 알파가 발생한다. 뭐 그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수요 곡선이고요. 이게 보면 한계 비용 곡선 이렇게 나타낸 게 공급 곡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가장 바람직한 수준인데 요거 한 김에 여기다 그릴게요. 평균 비용 가격 설정 거기 밑에다가 이렇게 그리시면 MC가 이렇게 있고요. 이게 공급 곡선의 의미예요. 이게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고요. D 이렇게요. 그러면 가장 바람직한 수준이 여기거든요. 이렇게 Q스타라고 보면 여기가 원래 A예요. A. 근데 평균 비용 가격 설정을 하게 되면 A점보다 B점이 더 왼쪽에 있잖아요. 이쪽이에요. 이렇게 QB 이렇게. 이거 B예요. B. B요. 여기 보시면 지금 AC는 빠진 거예요. 그래프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한 번에 그릴 때는 이렇게 D, MC, AC 다 이렇게 나타내요. 색깔 다르게 그리는 거는 이게 뭐 더 중요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게 그래프를 좀 구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 내가 쓰이는 그래프는 MC랑 D만 우선 쓸 거기 때문에 저쪽에다가 요거 두 개만 나타낸 거예요. 그때 한계 비용 가격 설정하면 A점 여기가 균형점이 되는데 우리는 B점에서 결정하게 되었고요. B점에서 결정한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수요 공급에서요. 이게 MR, 이게 MC 그런 의미가 되니까 한계와 한계 비용 그런 개념이니까 여기서 더 생산했을 때 이만큼 편익을 더 얻을 수 있는데요. 편익을 얻지 못하게 됐으니까 이만큼 후생 손실이 발생한 거예요. 다시요. 요거 그림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요거랑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MC를요. 공급 곡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우하향하게 그려서 헷갈리는 건데 우상향하게 그릴게요. MC 이게 공급 곡선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수요 곡선은 그냥 우하향해요. 이렇게요. 그러면 지금의 A점은 어디냐면 여기가 A점이에요. 수요 공급이 만나는 게 균형 이렇게 되는데 지금 B점이다라고 하면 여기인 거예요. B점. 여기. 그러면 정부가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거기서도 우리가 보고요. 조세에서도 똑같이 보게 될 건데 가장 바람직한 수준인 여기 QA점, 이 스타점보다 QB가 작아지잖아요. 작아져서 후생 손실이 발생하는 게 이게 바로 후생 손실이 발생하네요. 그래서 이거를 데드웨이 로스라고 그러고 조세 부과로 인해서 발생하는 초과 부담 그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사회적 후생 손실이에요. 이렇게 그리면 이만큼이 사회적 후생 손실이다 얘기하는데 그림을 여기서 MC를 역시 우하향하게 이렇게 그려가지고 약간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요 크기가 요거랑 비슷한 맥락이다라는 거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뭐가 중요한지만 우선 잘 보세요. 그래서 밑에 그 그림 책에 있는 거 뭐 그리셔도 되겠고 적어 그려도 될 것 같고요. 다음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는 2부 요금 제도라고 나와 있는데 가격을 책정할 때요. 보통 파트를 둘로 나누는 거예요. 2부 가격제. 자, 어떻게 파트를 둘로 나눕니까? 라고 하면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본 요금하고요. 더하기 사용 요금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전화라든가 휴대폰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놀이동산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본 요금은, 전화를 개설할 때, 아니면 에버랜드에 들어갈 때 입장료로 이제 이만큼 받아내는 거고요. 그 다음 사용, 놀이시설을 탐에 따라서 이용요금 따로 이렇게 둘로 나눠서 받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2부 가격제를 간단한 그림을 나타낼 때는요, 이렇게 나타내요. 여기 보시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고요. 만약에 공급 곡선, 한계 비용 곡선이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공급 곡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 요금은
바람직한 수준까지 적용하기 위해서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을 이렇게 부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은 MC에 맞춰서 여기에 책정하고요. P가 MC랑 똑같아지네요. 그리고 사용량은 여기까지 이렇게. 그래서 밑에 사용요금은 여기 사용요금은 이만큼을 사용요금으로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MC 프라이싱 하면 여기로 와볼게요. MC 프라이싱 하면 사용요금 받으면 이게 사용요금인데 비용이 작잖아요. 이만큼 손실이 더 크게 되는 거잖아요. 그 손실을 어떻게 보전하는가라고 하면 요걸 이용하는 거예요. 기본요금. 입장료를 받는 거예요. 입장료는 소비자가 낼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 이 면적이 소비자 잉여인데 이만큼 금액을 내고 이만큼을 우리가 소비자 잉여라고 얘기하네요. 이 소비자 잉여만큼은 사람들이 얻게 되는 플러스 추가 이득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이 소비자 잉여만큼을 기본 요금으로 더 받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사용요금을 부과했을 때 손실이 발생하는데 손실의 일정 부분을 기본 요금에서 보전을 하게 되니까 이 기업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되네요. 그래서 이쪽에서 보면 총 비용은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빨간 색깔. 총 수입은 노란 색깔이에요. 손해가 발생하고 있어요. 근데 기본 요금을 받아내는 거예요. 기본 요금 어떻게 받아내냐면 이 수요 곡선에서 이만큼 사용하니까 수요 곡선에 잘 보세요. 이거 우양한 수요 곡선. 저기 사용 요금은 소비자가 최대한 내려고 하는 금액이니까 이만큼이 되네요. 이만큼. 이만큼을 기본 요금으로 해서 받아내면 손실을 보전하고도 충분히 남을 수 있으니까 자, 지금 관심이 소비자의 뭐 등을 친다, 비효율성을 야기한다 이거 문제가 아니라 공공요금인 경우에는 규모의 경제 때문에 발생하는 손실 문제를 해결하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이게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전부 다. 바람직한 거는 이거라니까. 한계비용 가격 설정. 이게 효율성을 달성하는 건데 손실이 발생해서요. 비효율성이라든가 뭐 이렇게 놀이동산 할 때 사람들로 하여금 사용요금 내고 기본요금으로 소비자잉여 다 뜯어가면 소비자는 당연히 불리해요. 그렇지만 손실은 해결할 수 있다. 이제 그 목적이에요. 이게 그 관점이 정확하게 잡히지 않으면 이러면 나쁜 거 아닙니까? 맞아요. 나빠요. 그래서 2번에 보시면 사용료는 P는 MC로 효율성을 추구하고 P가 MC랑 똑같은 한계비용 가격 설정은 효율적이다라는 거 그건 변함없어요. 손실이 문제인데 그 손실은 가입비로 충당한다라는 거 기본 요금이라는 것이죠. 자,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동그라미 3번에 밑줄 치세요. 자, 시험 문제 자주 나왔는데 기본 요금을 책정할 때요. 그때 소비자 잉여 이상을 만약에 가입비로 내라고 하면 사람들이 에버랜드에 안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기본 요금은 맥시멈이 소비자 잉여다라는 거.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자, 넘어갈게요. 문제 어떻게 나왔나 간단하게 체크 좀 해봅시다. 자, 1번 이부가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보시면 이부가격제는 파트를 둘로 나눠서 기본요금과 사용요금 나눈다고 그랬죠? 규모의 경제가 있는 경우 규모 경제 밑줄 치세요. 자, 지금 계속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비용체감산업 이거. 쉽게 적용할 수 없다가 아니라 이때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쉽게 활용할 수가 있겠네요. 다음 2번 볼게요. 소량의 소비자들에게 소량의 소비자 밑줄 치세요. 가입비 동그라미 치세요. 자, 놀이공원 가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냐면 하루 종일 이용하는 그 권을 그걸 쓰는 사람 여기 보세요. 입장료가요 어느 정도 있는데 내가 들어가가지고 놀이시설을 많이 타는 사람인 경우에는 많이 탈수록 이거 어떻게 해요? 입장료 기본요금. 이게 고정비용하고 비슷하잖아요. 많이 탈수록 이게 점차 작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내가 입장료 똑같이 내고 들어갔는데 많이 안 타고요. 놀이시설 하나만 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아깝잖아요. 기본요금 내고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소량의 그 말은 놀이시설을 많이 타지 않는 사람들 입장한테는 입장료 내는 게 부담스러워가지고요. 전화비, 가입비 내는 거 부담스러워가지고 오히려 묵시적, 보이지 않는 장벽이 돼서 나 이용 안 해. 저거 너무 기본요금이 비싼데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3번 볼게요. 가입비의 크기는 밑줄 치세요. 소비자 잉여의 크기를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나 거기까지 밑줄 치시죠. 최대한의 가입비와 기본 요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냐면 소비자 잉여를 초과할 수는 없어요. 그럼 소비자가 아예 이용 안 하니까 맥시멈이 그건데 그렇다고 여기 보세요.
손실액이 이만큼 난 거잖아요. 빨간색하고 노란색 차이만큼. 근데 가입비를 이만큼 받으면 이거 너무 많이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적인 경우에는 손실만 보전하면 되니까 이만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것보다는 좀 작게 부과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네요. 공공요금의 경우는 결손, 손실을 메울 정도까지만 가입비로 받아내는 게 일반적이겠구나. 4번, 사용료나 한계 비용을 일치시킨다. 그쵸? 그래서 효율적인 수준을 유지하게 되고요. 전화나 수도 같은 경우에 기본 요금, 거기에 해당하네요. 자, 다음에 2번은 그냥 참고로 보세요. 규모의 경제가 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가격 설정 방식. 거기 보시면 손실이 발생하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2부 가격제, 평균 비용 가격 설정, 블록 방식과 가격 차별제는 사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가격 차별제라는 게 1급, 2급, 3급 가격 차별제가 있는데 이게 바로 1급 가격 차별제예요. 소비자가 낼 수 있는 소비자 임금을 다 뜯어내는 거고요. 2급 가격 차별제는 가격 차별이다라고 하면 사람들마다 소비하는 양에 따라 다른 거예요. 10개까지 산다라고 하면 가격을 이만큼 받고요. 이만큼 사면 가격을 이만큼 받고요. 이만큼만 가격 이만큼 받고 해서 만약에 공급 곡선이나 한계 비용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보면 소비자 잉여 이 삼각형을 다 뜯어내는 건데 이렇게 2급 가격 차별인 경우에는 소비자 잉여가 전체 이렇게 되는 건데 거기서 요만큼만 뜯어내는 거예요. 요만큼. 소비량에 따라서. 그러니까 요만큼 차이가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거는 그냥 미시할 때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참고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중요한 거 하나 나오네요. 램즈 가격 설정 방식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별표하시고요. 자, 동그라미 2번에 별표하고 밑줄 치세요. 탄력성에 따라 가지고요. 우리가 가격을 다르게 부과한다는 거예요. 역탄력성 법칙 밑줄 치세요. 자, 탄력성이 크다라는 얘기는요. 조세 파트에서 하는데 우리가 바게닝 파워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세금을 부과할 때 탄력성이 크면은 사과에 대한 탄력성이 큰데 사과의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 사과 안 먹고요. 다른 대체를 할 만한 상품 점프해서 가버려요. 근데 담배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돼요? 담배를 대체할 만한 상품이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마초 이런 데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담배 가격을 2배로 비싸게 해버리면 사람들이 담배를 안 끊을 수는 없으니까 담배를 피거나 아니면 그냥 담배 소비량이 확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해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비탄력적인 재화에다가 가격을 부과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가격은 비싸졌는데 소비량은 조금밖에 안 줄잖아요. 그럼 P 곱하기 Q가 그 사람들이 얻게 되는 총수입인데 총수입은 오히려 증가하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어떤 아저씨가 사람들한테 돈을 뜯어내려고 해요. 그랬을 때 이 사람 입장에서는요. 깍두기 아저씨인데요. 2명이 가요. 한 명은 약간 힘이 없는 호리호리한 여자고요. 한 명은 그냥 이렇게 또 역시 무지막지하게 생긴 비슷하게 생긴 남자예요. 자, 그래서 조직에서 여기다가 100만원 좀 모금해와 이렇게 얘기했어요. 100만원. 여러분들 중에서는 바게닝 파워 힘센 사람과 힘없는 사람 중에서 누구한테 많이 이렇게 뜯어내는 게 좋아요? 이 여자가 힘이 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자한테 야, 돈 내놔 해가지고요. 99만원 이렇게 손쉽게 이렇게 돈을 뜯어내고요. 얘한테는 야, 사나이끼리 대결하자 이런 게 아니고 얘한테는 저기 죄송한데요. 10,000원만 빌려주실래요? 해가지고 10,000원 받아서 손쉽게 100만원 이렇게 뜯어내는 게 가장 손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한테는 10,000원 내고 얘한테 99만원 뜯어내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둘이 막 싸우니까 막 피도 나고 막 이게 힘들잖아요. 자, 다시요. 세금을 부과하거나 가격을 설정할 때요. 탄력성이 크다라고 하면은 그런 경우에는 가격을 조금만 올리면 사람들이 휙 떠나가기 때문에 낮은 가격을 부과하고요. 탄력성이 작은 비탄력적이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가격을 이렇게 올려도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 할 수 없이 부담하게 되는 거예요. 자, 뒤에 나오긴 하는데 성수기랑 비수기 같은 경우에 항공요금 어떻게 돼요? 성수기에는 여름철 휴가 가려고 할 때 항공사에서는요 가격을 막 비싸게 막 이렇게 해도요 사람들이 휴가철 여름에 안 가고 막 가을에 막 어디 이런 데 피서 떠나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요금을 부과한다고요. 왜냐하면 날씨 같은 경우 그리고 다른 거 이용할 만한 내가 동남아로 가려고 하는데 비행기 안 타고 기차 타고 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선택 대안이 없으니까 성수기일 때는 높은 가격을 부과해도 왜냐하면 내가 피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비수기일 땐 그냥 겨울에 사람들이 별로 없는 그런 상황에 가격을 여행사가 비싸게 받으면 에이 안 가 나중에 갈래 사람들이 그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택 가능한 한 사람들이 외면하기가 쉽게 되니까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수요에 소비자에 이렇게 쓰세요. 수요 밑에다 소비자 이렇게 쓰세요. 가격 탄력성이 낮을수록 하면은 탄력성이 크면 힘이 센 거고요. 낮을수록 힘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가 힘이 약할수록 이렇게 밑에 쓰시면 되겠네요. 그럼 가격을 높게 부과하는 게 그게 바로 역탄력성 법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거를 이제 수리적으로 나타낸 게 동그라미 3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거기 볼게요. 가격을 어떻게 책정합니까? 라고 하면 X의 가격이 한계 비용하고 비교했을 때 완전 경쟁 시장일 때는요. 경쟁이 너무 치열해가지고요. X제 가격이 한계 비용하고 똑같게 설정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내가 콜라를 하나 만드는데 들어가는 한계 비용이 500원인데 이 콜라를 생산하는 사람이 무수히 많아요. 나도 있고 옆에 가게 편의점도 무수히 많은데 내가 만약에 10원이라도 더 높게 받아버리면 그럼 고객들은 딱 왔을 때 콜라 하나 주세요. 얼마예요? 510원이요. 아이 뭐야 바로 옆에 500원인데 앞집, 뒷집, 옆집 모두 다 500원에 팔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없이 500원에 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이 되면 경쟁이 너무 치열해가지고요. 한계 비용과 정확하게 가격이 일치하게 돼요. 그러면 이득 하나도 없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전에 경제적 이윤하고 정상 이윤 말씀드렸잖아요. 이 여기서 맞는 이윤이라는 건 초과 이윤이 없다는 얘기고요. 딴 데서 내가 일할 수 있는 만큼의 돈은 받으니까 정상 이윤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 비용 가격 설정 이렇게 하게 되는데 독점이 되면 한계 비용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내가 부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시장을 지배하는 힘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자, 다시요. 요거 우선 잘 보세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이 된다라고 하면 완전 경쟁 시장이 되면 P는 한계 비용하고 같게 이렇게 부과할 수밖에 없는데 독점이 된다라고 하면 P는 한계 비용보다 훨씬 더 이렇게 높게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초과 이윤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시장이 두 개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XJ 시장이 있고요. YJ 시장이 있어요. 정부 입장에서는 여기다가 세금을 걷어가지고 이윤을 창출하려고 하는데 어떤 시장에다가 높은 가격을 부과하는 게 훨씬 나은가라고 하면 탄력성의 반대로 부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요. 나와 있는 식을 다시 쓰면 MCX, PX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YJ 이렇게 있네요. PY-MCY. 이거 식 복잡해 보이는데요. 크게 복잡할 거 없고요. 분자에만 포인트 맞추시면 돼요. 이거는 기준 역할을 하는 거니까 MC보다 가격을 높이 부과할 수 있으면 그만큼 시장 지배력이 크니까 독점과 같은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분모 분자라고 했을 때 이거 다시 그냥 정리할게요. 다시 이걸 정리하면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게 시장에서의 가격인 P를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 그게 포인트예요. 거기 옆에 탄력성 보니까 XJ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XJ에 대한 탄력성이 분모에 있어요. 분모. 여기 분모에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모 분자 다 헷갈리니까 이거 모자이크 처리할게요. 이게 없는 건 아니고 이렇게 지우세요. 이렇게 쭉. 여기도 분모 관심 없으니까 이렇게 지우세요. 양쪽에 다 보려고 하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보고 싶은 거를 잘 이렇게 골라내서 볼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한데 자, 이것처럼 XJ 시장에서 한계 비용보다 가격을 훨씬 더 높이려고 하면 관심사가 분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가격을 높이 부과하려고 하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탄력성이 이게 분모에 있네요. 탄력성이 작으면 작을수록 가격을 높이 부과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탄력성이 작을수록 비탄력적일수록 우리는 더 높은 가격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러니까 탄력성의 반대로 가격을 책정해야 된다라는 게 그게 바로 역탄력성 법칙이고 그게 바로 램지 가격 설정 방식이에요. 이 역탄력성 법칙이라는 거는 나중에 뒤에 조세 파트에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체크해서 알아두세요. 자, 경제적 의미 볼게요. 자,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여기요. 깍두기 아저씨가 돈 뜯는 측면에서 보면 여자한테 99만 원 뜯고요. 얘한테 그냥 10만 원 뜯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가장
비용, 힘, 나머지 낭비하지 않고 돈을 100만 원 뜯어내는 건데 문제는 뭐예요? 공평성 측면에서. 힘 약한 여자에게 이렇게 돈을 막 뜯어내면 이게 공평성 측면에서 너무한 거잖아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비탄력적인 재화에게 다시 말씀드리면 탄력성이 낮을수록 가격을 많이 부과하는데 우리가 재화 탄력성 거기 설명드릴 때 보면 비탄력적인 재화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쌀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생필품 같은 게 비탄력적이에요. 가격이 비싸지건 낮아지건 우리는 하루에 3끼 먹어야 되고요. 어쩔 수 없잖아요. 뭐 쌀, 뭐 간장, 고추 이런 것들이요. 소금 이런 거가 탄력성이 작으니까 가격을 비싸게 부과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 가난한 소득계층에게 꼭 필요한 상품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거니까 공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공평성 측면 탄력성이 낮은 재화는 생활필수품이 많으니까 문제가 될 수 있다. 그거 2개 되게 중요하니까 잘 정리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다음 페이지. 자, 기출문제 나와 있네요. 기출문제 하나 보시면 1번. 자, 램지 가격 설정의 원칙인데요. 그거 틀렸는데 거기 보면 고딕체로 나와 있는 거 있죠? 효율성 상실을 초래하지 않는 그거 틀렸어요.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여기 보세요. 이 깍두기 아저씨가 힘 약한 애한테 돈을 뜯어내지만 이 경우에도 아예 효율성 상실이나 후생 손실이나 낭비가 제로는 아니에요. 제로는 아니고요. 최소화한다라는 게 목적인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효율성의 상실을 초래하지 않는 이런 표현 쓰면 안 되고 최소화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나중에 객관식에서도 볼 일이 있을 테니까. 자, 2번. 그냥 스타일이 이렇게 나온다만 체크해 보기 위해서 한 거예요. 자, 가스공사와 전화공사 2개가 있는데요. 램지 가격 설정 원칙을 적용한다. 램지 가격 설정은 역탄력성 법칙이에요. 탄력성이 작을수록 가격을 높게 한다라는 거였어요. 자, 그럼 문제에서 어떤 게 탄력성이 작은 걸 빨리 캐치해내셔야 돼요. 가스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전화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보다 낮다. 이게만 헷갈려요. 전화 가스. 그러면 가스는 탄력성이 낮다. 이걸 끄집어내셔야죠. 그러니까 가격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스의 가격을 높이 부과해야 된다. 그거만 캐치해내시면 돼요. 자, 그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3번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한계 비용 가격 설정, 평균 비용 가격 설정, 규모의 경쟁 이런 거 나오는데요. 뭐 지금 말씀드린 거 정도로 거의 이제 해설 다 문제는 풀 수 있고요. 중간중간에 보기 지문 중에서 약간 지역적인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객관식 할 때 이런 내용을 당연히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뭐 그런 거는 조금 더 한두 개 메꾸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스타일은 이렇게 나오니까 잘 정리하시고요. 자, 성수기와 비수기 가격 차별 이거 볼게요. 자, 이거는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뭐냐면 옛날 재정학 책에서는 성수기, 비수기가 중요해서요. 막 이렇게 가격 설정 부과하는 것도 이제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교과서에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수기와 비수기에 뭐 호텔이라든가 여행 서비스 같은 경우 보면은 이쪽에 수요가 많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고 이거는 수요가 별로 없어요. 가격 어디에다 높은 가격을 부과해야 되겠어요? 성수기에 높은 가격 부과해야죠. 그러니까 비수기의 가격은 최소한 손해는 안 보는 정도의 한계 비용에다가 이렇게 가격을 책정하고요. 왜냐하면 운영하는 비용 정도, 호텔 유지비 이 정도에만 이렇게 저렴하게. 왜냐하면 손님 비싸게 가격 좀 올리면 안 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도의 비용만 받고요. 성수기 때 가격은 한계 비용에다가 플러스 알파 덤탱이를 더 받을 수가 있네요. 이 덤탱이 알파를 더 받아가지고 이거 갖고 어떻게 해요? 수리도 하고 호텔 같은 거 확장도 하고 여행 비행기 같은 것도 더 새로운 비행기 많이 사드리고 그런 거에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론 되게 심플하죠? 그냥 간단한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성수기의 가격 의미 보면 수요가 폭주하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수요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수기에는 픽 로드라고 그래요. 요금을 비싸게 부과하고 비수기 때는 낮은 요금을 부과한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아이디어고 간단한 거니까 그걸 먼저 잘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성수기의 수요를 비수기로 돌리는 방법. 그래서 가능한 한
성수기의 사람들 가격을 비싸게, 이거 너무 많이 손님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가격을 비싸게 하면 일부 사람들은 아유, 나 그냥 비수기에 놀러 가야지 해서 일부는 이쪽으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둘 다 좀 이득을 취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밑에 그림은 그냥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시고요. 그냥 책에 있는 건데 그냥 별 도움 안 되니까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자, 2번 볼게요. 밑에. 네, 그냥 잊어버리시는 거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거 그냥 할 거 없거나 시간이 많거나 아니면 재정학 이런 얘기가 다 준비된 사람들은 뭐 더 새로 할 거 없습니까? 하면 한번 도전해 보시죠. 이거 그림입니다. 해서 하면 좋은데 또 여러분들 또 시간 없어요. 세법도 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거 왜 했습니까? 우리 책을요, 꼭 세무사용이긴 한데, 그냥 일반적으로 세무사 아닌 뭐 행시나 학교 다니는 사람도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총장님께서 기본적으로 성수기, 비수기, 그냥 일반적인 학교 시험에서는요, 그냥 이렇게 객관식 대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관식일 경우에는 성수기, 비수기의 가격 차별과 이런 거에 대해서 논하시오 하면 말로 이렇게 쭉 쓰는 정도만 알아도 되는데, 그림도 그려주고 막 이러면 좀 멋있거든요. 더 나가면 수식 쓰면 더 멋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넣은 거예요. 자, 성수기, 비수기의 가격 차별 특징 보면 1번, 그게 결론이에요. 성수기 가격이 비수기 가격보다는 훨씬 높고요. 비수기는 한개 비용, 가변 비용에 맞춰서 운영하는 비용만 충당하면 되고요. 고정 비용이라든가 연구개발비, 추가 비용 같은 경우에는 성수기에 플러스 알파 덤탱이를 씌우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차별 가격, 가격 차별이라는 것은 성수기, 비수기 가격을 다르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가격 차별은 뭐 우리가 흔히 많이 써요. 영화 볼 때 어떻게 돼요? 뭐 주말이면 가격 비싸고 평일이면 싸고요. 시간대별로도 다르잖아요. 오전이면 조조 할인 가격 해주고. 왜냐면 그때는 비수기잖아요. 사람 없으니까 좀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한 7시 되면 연인들과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때 성수기 되면 오히려 가격을 비싸게 받고요. 이거 요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차별적인 가격 메커니즘이에요. 자,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기타 문제 나와 있어요. 이 기타 문제도 그냥 이렇게 우리 책에서는 몇 개 참고할 만한 거 그냥 언급해놨는데 시험 문제거리는 전부 다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문제거리는 없어요. 그리고 2번도 보시면 수요가 평균 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냥 나와 있는데 그냥 아까 얘기했던 거 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셔도 돼. 안 하셔도 되니까 편하게 보세요. 편하게. 자, 그림 그리는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프 보는 연습. 자, 이렇게 있는데 거기 제목을 보니까 수요가 평균 비용에도 미치지 못한대요. 여기 보세요. 평균 비용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최소한 수요가 보통 평균 비용은 이상은 돼서 막 했을 때 뭐 손실 나느냐 그 문제인데 수요가 이거보다도 미치지 못한대요. 이렇게 수요가. 자, 그러면 한계 비용이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 다른데 만약 한계 비용이 이렇게 있다 할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을 때는 수요가 평균 비용보다는 위에 이렇게 위치하는 거였는데 고객들이 등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수요가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한계 비용 가격 설정하면 MC와 D가 만나니까 여기서 생산량이 결정돼요. 효율적인 생산량이 결정되는데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평균 비용이 훨씬 더 위에 있네요. 그래서 이게 평균 비용이잖아요. 볼 것도 없이 이게 평균 비용이고요.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수요 곡선이 기업 입장에서는 평균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높이가 평균 수입이에요. AR. 시장에서의 가격이고. 그러면 이윤을 한번 볼게요. 자, 이윤이다라고 하면은 이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뺀 게 이윤이에요. 자, 요거 TR하고 TC 쪼개서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잘 보세요. TR은 평균 수입이 얼마인데 가격이 생산량 얼마입니까? 이게 바로 TR이에요. AR이라는 건 TR을 Q로 나눈 거잖아요. 그리고 TC는 AC 곱하기 Q가 TC예요. 자, 양쪽에 Q가 들어가 있네요. Q를 밖으로 빼볼게요. Q를 밖으로 빼보면 Q 밖으로 뺐어요. 그러면 AR 빼기 AC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네요. 그렇죠? 뭐 별거 아니에요. 그냥 그 덧셈 뺄셈에서 같이 공통된 거 빼버린 거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부담되는 건 AR이 뭐고 TR이 뭐고 이게 자꾸 헷갈려서 그런 건데 요건 빨리 익숙해지셔야 된다고 해서 MR, MC, AR, MRS, 뭐 MRT 이런 거 빨리빨리 익숙해지셔야 되고 자, 생산량이 0은 아니잖아요. 0은 아니니까 우리가 이때 플러스 이윤입니까? 마이너스 이윤입니까? 는 요거에 따라서 결정돼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AR이 AC보다 크면 EU는 0보다 크게 될 거고요. AR이 AC랑 같게 되면 EU는 빵 이렇게 될 거고요. 이윤도 없지만 손실도 없어요. AR이 AC보다 만약에 작게 되면 이 경우 어떻게 돼요? AC보다 AR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EU는 0보다 작은 손실이 발생할 거다라는 거 알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요거 그냥 안 하셔도 되는데 이런 걸 좀 이렇게 알게 모르게 하면 이걸 직접 물어보는 건 없다고 그랬어요. 시험 문제. 그 왜 합니까? 이거를 하면요 알게 모르게 경작 마인드가 생겨가지고 재정학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요. 그걸 키우셔야 돼요. 그냥 재정학 시험 문제 나오는 단답형 그런 것만 하면 올라가는 점수가 한계가 있어요. 한 50에서 60 이상 넘어가기 힘들어요. 근데 이제 경제학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되니까 이런 거 이렇게 갖추시게 되면 직접 점수에 플러스 알파는 아닌데 알게 모르는 찍어도 맞출 확률이 이렇게 한 70, 80 이렇게 자꾸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 이런 거 잘 한번 봐보세요. 자, 그러니까 제목 다시 볼게요. 수요가 평균 비용에 미치지 못한다. 느낌을 가져보세요. 평균 들어가는 비용보다 수요, 거기서 얻게 되는 평균 수입인데 미치지 못하니까 당연히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렇게 좀 와 닿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그림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공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공공성을 생각해 보면 그래도 이거 문 닫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공공성이 있으니까 이제 운영하고 손실 보는 거는 다른 데 어디서 재원을 조달해서라도 사람들의 발휘되는 지하철, 수도 이런 것들 계속 운영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말 그대로 기타 문제예요. 자, 여기까지 공공요금 마무리했고요. 우리가 이제 남은 게 재정적자와 국채인데 그거는 보통 한 문제 어쩌다 나오다 말다 그렇게 돼요. 그리고 지방재정 문제 있는데 그거는 매년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한 2시간 정도 하면 끝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세 파트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조세는 제가 보기에 좀 양이 많긴 한데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거든요. 우리 책은 좀 압축해서 써있긴 해가지고요. 아마 보강을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강은 어떻게 할까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할게요. 여기 나와 있는 경작 마인드요. 이거 좀 어려우신 분은 자꾸 미루지 마시고요. 그냥 이번에 그냥 한 번 정도 해놓으세요. 그래야지 다음에 익숙해지니까요.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